이마트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1% 증가했습니다. 재고회전율은 7.6회전으로 떨어졌고 PBR은 0.18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보겠고요. 이마트가 이를 반증하기 전까지는 제 가정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마트와 관련된 뉴스로 이마트 중국 알리바바 손잡자 10% 뚝 어떤 시너지 낼까란 제목으로 박현영 기자가 뉴스1에서 12월 28일 오후 1시 2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신세계 알리바바 합작법인 설립, 이마트 보유지 마켓 지분 현물 출자했다. 구체화된 전략업소 소비자 의문 증폭, 반중감정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영향. 이마트 하루 만에 10% 뚝, 중국과의 협력에 소비자 우려 심화, 시너지에 대한 구체화 전략 내놔야 소비자 설득 필요. 김명주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오픈마켓 형태인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명확한 시너지 전략을 떠올리기는 어렵다며 공시에 기재된 G마켓 셀러의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나 G마켓 플랫폼 고도화 등만으로는 합작법인이 온라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마트가 공시를 통해 제시한 전략은 이미 쿠팡 셀러들이 이용 중인 전략이기도 하다. 현재 쿠팡 셀러들은 쿠팡을 통해 대만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 중국 자본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반감이 형성될 수 있어 이마트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게 우려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으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마트 및 합작법인은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대부분 중국과 디커플링 중인데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1조 6,693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2%가 증가했고 재고자산은 2.6%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출 원가가 1.5%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3.3% 증가했습니다. 판매관리비 약 3억 원대를 빼면은 영업이익은 1,950억이 되겠습니다. 31.1%가 증가했습니다. 판매관리비는 1.9%가 증가했고요. 매출원가 증가보다 더 증가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 총이익이 높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0.4% 상승했습니다. 원가 생산성도 숫자성으로 1%인데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해도 그냥 변동은 거의 없는 거로 보이네요. 한 소수점 세 자리까지 해야 올라간 거로 좀 표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조 3,869억 원으로 1.6%가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0.4% 그 마이너스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 3.1%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0.3%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가 1.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6으로서 0.01포인트가 상승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1,947억 원으로 30.1% 증가했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억 1,3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상품 유통업인데 뭐 이런 차이가 왜 있냐 그러면은 일부 본인들이 제조하는 제품 주로 그 식자재 계통이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마트는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 상품도 아닐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주석 내용에 뭔가 저장품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일단 재무상태표의 그 전체 재고자산 증감만 가져왔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은 저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 358억 원인데 감소했다는 뜻이 됩니다. 재고는 근데 아까 증가한 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또 무슨 조화냐? 또 상품 및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8조 3,866억 원으로 1.5%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7%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2조 9,948억 원, 9억 원을 뺀 927억 원이 현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상품으로 뭐 들어온 게 아마 그 신선식품 같은 쪽이 그거 아니겠냐고 봐요. 1%의 가공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점 한 자리는 0.1% 내려간 거로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0.1% 재료비는 상승한 거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되죠. 이 모순이 해소가 되긴 돼야 될 텐데 무엇으로 해소할 수 있을려는지 진행하면서 견해를 좀 말씀드려보죠. 가공 비율이 있다는 것은 상품의 자체 제품이 있다는 의미다. 적은 비중이지만 때문에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단계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을 비교해 보면은 이거 WCA가 아니고 전체 재고자산입니다. 287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럼 비성분에는 마이너스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플러스 357억이에요. 그런 갭이 645억이나 나는데 이것은 회사도 표현했지만은 이마트 에브리데이인가 그거를 흡수 합병하면서 합병 재고가 645억 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원가에는 일단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합병을 했다면은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나긴 나요. 합병을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시기상 안 어울려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2024년 연말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공시할지 궁금해집니다. 또 PQ총 제조비용이랄 것까지도 없지만 그 PQ총 뭐 매입비용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645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 재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이게 문제인데 현금이 644억 원 나갔다고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재고가 644억이 증가해야 되는데 장부상 287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357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공급 유용을 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합병을 했다면은 재고가 더 늘어야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전년도 3분기는 현금이 158억 나갔으면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거꾸로 777억 원이 감소했어요. 이게 이마트가 뭔가 그 사업 부분을 떼어냈다 붙였다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 구체적인 거는 사업보고서에 뭐 이렇게 명쾌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분산되고 흩어져 있는
정보들로만 되어 있어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9,60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5.4% 증가했는데 직원 수는 1,174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자, 감소해가지고 평균 연봉이 5,79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전년도 5,210만 원보다 약 11%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글쎄요, 그 합병을 하는데도 왜 주느냐,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합병을 하면서 하위 그 말단 직원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잘릴 확률이 별로 없는데 사무직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잘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 선전비가 12.6% 적게 집행이 됐고 지급 수수료인데 아마 그 판매 수수료 성격도 많고 직영진원이 아닌 또 지급 수수료는 아마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셀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마진을 돌려주는 거, 요거를 지급 수수료로도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병행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소수점 한 자리로는 0.4% 하락했고 수르픈율은 0.3%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역방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제품이 별로 없는 관계로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가정 이론상으로는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0.8% 상승했습니다. 차입금을 더 늘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네 번째 해당하는데 회전율은 하락했고 수르픈율은 상승했습니다.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가 아니고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돼야 됩니다. 그런데 1차로는 하락했다라고 추론했고 비성분 쪽에서는 상승했다고 추론이 돼서 모순이었죠. 근데 반증은 상승이에요. 어느 게 맞는 거냐, 이거를 확인해 보는 객관적인 방법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이 재고 회전이 하락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 수많은 그 상품들을 어떻게 재고 회전율을 구할 거냐? 수량 재고 실사는 매가 환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조직에 있을 때 딱 한번 해봤는데 그 기법을 배우냐고, 제가 가서 배운 것은 국내의 중견 큰 서적상에 가서 솔직히 대기업이 소매하는 업체에 가가지고 제가 매가 환원법을 배워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로 대형 서점에서도 이걸 하고 있고 리테일 업계에서도 수량으로는 안 할 겁니다. 매가 환원법이라는 거로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느냐, 판매 가격이 인상됐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그 상품들을 취급하는데 그래도 뭔가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글쎄였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긴 하긴 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나와 있는 대로 한국은행의 존재가치의 최우선은 물가 안정이라면은 기업 물가 지수라는 거를 일본처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기업 서비스 물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서비스업 같은 거를 해가지고 자,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어쨌든 지금까지 이 추론했던 것들을 쭉 모아보면은 반증 추론이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인데 확인할 방법은 없어서 투명하다는 것으로 반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첫째, 현금 흐름표가 몇백억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추적할 단서는 찾질 못했어요. 자, 그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그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추측이지만은 왜 이런 걸 하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중국과는 멋진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뉴스에서 가져온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은 공급사슬에서 중국을 디커플링 하고자 한다. 생산 과잉으로 덤핑을 하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해야 하듯이 재료비와 운영 경비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해야 신세계를 맞이할 수 있다. 신세계가 진짜 신세계를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도 매출액의 77.1% 진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판매된 것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라는 단순 예측에 의해서 운영경비 기준으로 해서 1+25% 산식을 넣으면은 14조 5,866억을 하게 될 것이고 매출 재료비 기준에도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억 5,866억 원인데 14조 5,866억 원인데 14조 6천억까지 매출을 달성해 보자고 목표를 세우면은 한 2,567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요게 연말까지 10.2회전인데 좀 도전적으로 뭐 이미 12월 말 다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1년 전까지 만약에 한다면은 판매를 더 하든지 매입 수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복합적이든지 세 가지의 그 원인을 통해 가지고 15조 8천억을 하게 되면은 한 5천억으로 더블이 올라간다. 회전율 8.3%뿐이 안 상승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블이 이익이 날 수 있다. 회전율이 이만큼 상품 유통업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제조업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거지만 어차피 똑같이 적용됩니다.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격의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 가공 비율이 매우 약한 거기 때문에 그 갭은 작았었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나오게 예측이 됩니다. 새우 현금 순이익으로서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1조 1,362억 원이나 벌었습니다. 이건 검증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버퍼 프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조 8,611억 원, 그리고 최종 6,561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것도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 들어온 돈은 1조 8천억이나 되는데 최종 번 돈은 왜 6,561억 원뿐이 안 되냐? 그러면은 캐펙스 투자한 게 있습니다. 6,106억 원의 그 비유동 자산 쪽에 자본적 투자를 한 금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이 50.4%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6,106억 원이 비유동 자산의 증가액인데 비유동 자산을 전부 다 캐펙스로 인식을 해요. 종속기업 금액은 줄어들었지만은 유형자산이 276억 증가했고 무형자산에 1,35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금융자산이 2,26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가는 68,100원으로서 연초 76,600원보다 8,500원 하락했고 장부가격 대비 PBR은 18%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일주당 장부가격이 38만 원 선이나 되는데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영진 씨가 잘 주가 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소비자들한테 저걸 보여줘야 될 거예요. 이 회계 투명성을 지금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아마 주가는 좀 헤맬 것 같습니다. 정영진 씨가 18.56% 가지고 있고 이명희 씨가 모친이죠. 10% 가지고 있고 영문공단이 5.89%, 외국인이 17.6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진 회장이 최근에 트럼프 주니어하고 미국 가서 만나가지고 트럼프도 만나서 식사도 했다는데, 자, 갔다 온 다음에 알리바바 합작 승부수,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 정권이 반중 디커플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은 알리바바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좀 비판을 했다가 중국 공산당을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도피 생활도 했고 지금 실제 주인이 누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알리바바 인터가 해당되니까 설마 그 주니어가 알리바바에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어차피 저 중국에서 쟤네들 힘드니까 그동안에 중국에 그래도 좀 팔아먹을 게 많지 않겠소?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 죽이기는 죽이는 거는 아버지가 죽이는 건 죽이는 거고 또 중국인들 소비도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알리바바가 만들어 놓은 그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누이 좋고 매보이 좋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뭔가 이게 짝짝꿍한 거 아닌가. 요런 거를 우리는 추리라고 얘기를 하죠. 추리. 좀 합리적으로 추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씨가 굳이 그 미국에 가서 트럼프 주니어도 만나고 하고 돌아와서 갑자기 알리바바하고 합작법인을 세운다? 그러니까 아마 근본적으로는 쿠팡하고의 경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